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강자로는 82쪽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근데 민법은 뭐 2차 과목처럼 뭐 도표 만들어갖고 뭐 단어 앞자 따고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을 정리하더라도 문장을 봐야 돼요. 문장. 민법은 국어다, 국어. 자, 먼저 1페이지 열으시면 자, 권리 변동 파트인데 단다시 문제 나올 수 있죠. 한 문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밑도 끝도 없이 항상 여러분들 뭐 학개론 1번이나 민법 41번은 이 단다시 문제 간단히 묻는데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법률 사실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용어가 청약이다. 승낙은 법률 사실. 다른 말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묻지 말아야 되냐 물으신다면 우리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청약, 승낙,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청약서 합치되어서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면 매매의 성립은 법률 요건. 한마디로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각종 계약의 성립은 법률행위라 부르는 거.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굳이 학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의사표현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그 법률행위 이루어지면 그 결과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발생.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대금 청구권. 매수는 매도인에게 목적 인도 청구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의 발생 법률 효과. 이 지문도 간단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요거 이상 안 부르니까요. 그래서 의사표의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권리무의 관계 발생, 대금지 청구권이다, 물건 청구 법률 효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가 1번부터 9번까지가 지금까지 이 권리변호 파트에 출제된 모든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이 9개 지문 이상 안 나와서 1회 때부터. 그 중에 우리 한두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조금씩 읽어가면 다 되는데 더군다나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은 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이 다음에 그 밑줄 부분은 현관에 거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그중 5번 얘기 봐보세요. 5번 동그라미 특히나 5번. 그러면 내 앞사람이 무권리자일 때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권리자일 때 그럼 내 앞사람은 내 갑이라 할게요. 갑이요. 다음 사람이 을이라 할게요. 을이요. 제가 내 전세 무권리자일 때 다음 사람 을은 원시 취득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론적으로 볼 때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은 원시 취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가능한 거죠? 원시 취득이란 말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내 앞서의 권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서 내가 최초로 권리를 만들기 때문에 전세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은 원시득은 된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승계취득이라는 말이 있을 여지가 없는 거죠. 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승계취득인데 권리를 물려줄 사람이 권리가 없다면 다음 사람은 승계취득할 수 없다.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밑도 없이 잘 나오는 용어들이죠. 7번 얘기 잘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정을 인도 청구권이, 물건 인도 청구권, 목적물 인도 채권이 채무 불이행을 인하여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거나 또는 저당량 목적물이 멸실해서 물상대의 또는 대물변제라는 게 있어요. 너 갚을 돈 대신 땅으로 대신 갚기로 하자. 물상대의, 대물변제. 또 하나는 목적 인도 청구권이 수반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권리의 변경 중에서 다른 말로 성질의 변경이다. 요 얘기 쓸 때 성질 밑줄 보세요. 성질의 변경을 말 쓰지만 다른 말 가로 열고요.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권리의 변경 중에서 성질의 변경, 내용의 변경 단어 기억하셔야죠. 목적 인도 청구권이 수반체가 바뀌거나 저당 목적물이 화제가 됐을 때 물상대에 들어가는 거, 받을 돈 대신 부동산 대신 받는 거, 대물변제 용어, 물상대의 대물변제, 바뀌는 것을 권리의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이꼴 같은 말로 성질의 변경 부릅니다.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용어. 그 다음에 8번 얘기예요. 지금 빼고없죠. 권리 변경 중에서 등기가 없던 임차권, 등기가 없는 부동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어. 그 대항력 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선순위 저당이 없어지면서 후순위가 순위의 승진. 그럼 밑줄 긋는 게 대항력 취득, 밑줄. 대항력 취득.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과 순위의 승진, 밑줄. 순위의 승진. 이것을 권리의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 부른다. 아무 의미 없어. 작용의 변경이라면 대항력 취득, 순위의 승진. 권리의 내용의 변경 그러면 물상, 대의, 대물, 변제, 목적 인도 청구권이 선채권으로 바뀌는 거. 이건 뭐 이렇게 눈에 좀 익혀주셔야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끔 잊을만 하면 꼭 나와서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그 정도고. 자, 다 단답식 문제 여기까지가. 테마 두 번째 보면 법률행위를 분류할 때 의사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법률행위, 계약법률행위, 합동행위를 나누는데 단독행위란 단독법률행위란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를 써서 일방적으로 효과 생기는 것을 우리는 단독법률행위라 불러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나요? 그렇죠. 아유, 뭐 가르칠 것도 없어. 그냥 읽어만 주면 돼. 선언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 나눠지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중요한 이유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인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상대방인 사람이 존재치 않는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없느냐 보이죠? 상대방 사람이 있더라도 내 일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없느냐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없는 단독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은 효력 언제 발생해요? 표백 시에.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없는 단독행위는 발신, 도달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 효과가 생기는 거지만 상대방한테 뭐는 대조야? 도달은 대조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이런 차이가 벌어집니다.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가 있다.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 시에,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 시에. 이 차이점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거지만 그 단독행위에서 밑줄 그는 게 뭐냐면 1번에 가로 열고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민법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해제는 해제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법조문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거지. 법조문의 규정이 없다면 단독행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라는 점이냐? 이것이 계약과 다른 점이야. 계약은 법정주의가 아니야. 계약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임의로 얼마든지 합의로 창설할 수 있다. 우리 민법 규정에 뭐 렌트 계약, 리스 계약 이런 규정 법조문 없어요. 없지만 합의만 되면 계약은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단독행위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두 번째, 거기 보면 3번 봐보세요. 이 단독행위와 계약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 밑줄.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 규정, 계약에 관한 의사표 규정, 계약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는 유추 정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계약에서 배운 지식, 계약에 관한 민법 조문. 우리 계약 조문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요. 373조부터 760조까지가 다 계약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계약에 관한 민법 조문을 단독행위에 적용한다,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용한다면 틀리는 거야. 사람을 따지면 단독행위와 계약은 뭐가 틀려요? 혈액행위 틀려. 수혈하면 안 돼. 그래서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민법 지식을 또 민법 조항을 단독에 적용하여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적용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민법 볼 때. 그러나 밑줄 단독행위의 무건들이라는 게 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건들이는 원칙은 무효이나 법조문들을 보는 거예요. 원칙은 무효이나 그러나 계약에 관한 무건들이를 준용하여 본인이 추인하면 유의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가 딱 하나 있네.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민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독 무건들의 단독행위만은 계약의 민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의 무건들을 적용하여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법조문이 돼 있어요. 그 하나만은 계약을 적용하는 거야. 단독행위 무건들이만은 계약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법률형이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단독행위할 때 원칙은 뭘 붙이지 마라.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지금 사실은 내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주문 읽으면서 다 뭐를 비교하는 거야? 계약을 비교하는 거야. 계약을 맺을 때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잖아요. 다 계약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하지만 예외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떤 예외가 있나요? 단독의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지 손해를 주지 않는 단독행위에는 붙일 수 있다. 이런 게 뭐가 있죠? 유언, 유증, 채무, 면제. 또 하나, 원칙 붙일 수 없지만 단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상대방 승낙하면 조건부 해제, 조건부 추인, 조건부 동의 할 수 있다. 예외 두 가지. 이익을 주 손해를 주지 않는 단독행위, 상대방 승낙에서 붙일 수 있다. 간단하지만 자,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이걸 정리한 거 다시 오른쪽에 키포인트에 있어요. 키포인트 그 문장을 쓴 것을 도표를 살짝 정리한 거예요. 자,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불능 그러면 불능에서 단다시면 나올 것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없는데 자, 이제 그거 보세요. 원시적 불능은 다 나눠지는 거야. 그냥 원시적 불능, 그냥 원시적 불능 그러면 이 중에 항상 우리가 민법 문제를 풀 때,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아무런 말 없이 원시적 불능 그러면 뭘 묻는 거예요? 항상 원칙을 묻는 거야. 원시적 불능 그러면 그냥 전부 불능을 묻는 거예요, 원칙은요. 예외적으로 일부 불능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그냥 무효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맞는 증으로 취급하는 거야. 근데 아무런 말 없으면 원칙을 묻는 거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은 원칙으로 무효이다. 이 말이 마찬가지. 그런데 언제나 무효이다. 이러면 이제 예외가 있냐면 묻는 거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부 불능이라면 나머지가 유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국어학자가 아니다. 지들이 쓰는 방식대로 쓴다. 아무런 문장 없이 물으면 그냥 원칙을 묻는 거야. 강행법 위반은 무효이다. 맞아요. 원칙이 혈표정이니까. 근데 강행법 위반은 언제나 무효다. 또 틀리는 거야. 예외적 단속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적응하셔야 돼. 안 그러면 시험장 가면 고민이 많이 빠져. 아무런 말씀 항상 원칙을 묻는 거다.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란 말이 나왔을 때는 예외를 생각하자. 응? 예외적으로 단속 규정, 예외적으로 일부 불능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맞는 거죠. 자,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고 다만 무슨 문제 들어간다?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라면 무효이고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근데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부 불능이라면 원칙은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불능이어서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해졌을 때는 3번 얘기예요. 뭐의 문제라고 한다? 담보 책임 문제라고 한다. 1000평짜리 토지를 매매했는데 900평밖에 안 되는 토지였더라.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100평 존재하지 않더라. 이때는 우리가 매년 담보 책임으로서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을 요구하든가 계약을 해지하든가 이미 넘어간다. 정리.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가 됐을 때는 계약 체결세 과실책임 문제로, 일부 불능이어서 예외적 나머지가 유효됐을 때는 뭐의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에 관한 담보 책임이 넘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맞는 틀린지는 맞는 질문. 다만 후발적 불능의 원인이 그 밑줄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로 채무 잘못으로
후발적 분이 됐을 때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때는 지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이행 불능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넘어간다. 근데 채무자 기착서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후발적 분이 됐을 때는 뭐의 문제 넘어간다? 우형 부담 문제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후발적 분의 원인을 따져봐야 돼. 지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잘못이 있었다면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자기 잘못 없이 이런 후발적 분이 벌어지면 우형 부담의 문제. 간단하지만 굵직굵직하게 물으니까 다시 한번 간이 봐주시고요. 자, 밑도도 없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강행법규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강행법규는 물론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 규정 위반하면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유효다 무효다?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 위반하면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한데, 자 이제 마음을 정리합시다. 자, 이거 문장 잘 쓰는 거. 시험 문제가 강행법규 위반은 지문이 무효이다 이 나오면 이 지문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강행법규 위반은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강행법규는 뭘 요구하는 거다? 효력 규정이 원칙이고 단속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 나온 문제 이 문장이죠.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그렇다고 이것이 곧 103조 위반의 무효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자면 반사의 질서, 이게 103조가 있다면 강행법규는 103조에 포함된다? 꼭 포함되는 건 아니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이꼴 103조 위반에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게 포함될 수 있고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절대적 무효지만 그러다 강행법규 위반이 곧 103조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온 지문이. 그 중에 이제 단속 규정에서 이 동네 2번 봐보세요. 무허가 음식물의 판매행위, 공무원의 영리행위, 숙박업,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고물상 다 나올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물상이 어떻고, 음식점이 어떻고, 숙박이 어떻고, 위생이 어떻고 그러면 다 누가 단속한다? 구청 행정공무원들이, 시청공무원들이, 구청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들은 다 단속 규정이야. 적발되면 과태료 얻어맞을지언정 그 영업행위 유효하다. 거기에 이제 추가할 게 뭐예요? 그 옆에 추가할 게 단속 규정 그러면요. 잘 나오는 얘기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단속 규정이에요.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다운 계약서. 또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에 등기한 거. 실제 증여인데 매매를 허위 기재한 거. 적발되면 중과서에도 맞을지언정 그 등기 유효하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계약거래 금지, 중개 의뢰물을 자기가 맡은 중개 의뢰물을 자기가 매수하지 말아라. 공인중개사들의 자기 계약 금지 조항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매매 계약 자체 유효하다. 공인중개 자기계약 거래 금지 조항은 단속 규정. 그렇죠? 그 정도 더 추가하고 이 무슨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효력 규정 그러면 그 6가지 적어놨네요. 그렇죠? 명신탁에 관련되는 규정, 증권거래법의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중개 영업행위, 그 다음에 남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 자격증을 법무 자격증을 빌려주면 얼마 주겠다. 명의 대여 계약은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이다. 이게 효력 규정이잖아. 그 중에 하나 더 넣자면요.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 더 거기다 같이 쓰자면요. 공인중개법에서 법정, 보수 규정이 있잖아요. 중개 수수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초과하는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적발되면 무효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효다. 무효인데 전부 무효,
초과한분만 모여. 초과한분만 모여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박스처럼 나올 거예요. 요요 고르시오, 모요 고르시오. 그러면 한쪽만 정확히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효력 규정식 몇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거기 보면 5가지 적혀 있고 하나 더 법정, 중개, 보수 규정, 중개 수수 규정. 6가지 얘기했네. 6가지.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효력 규정이에요. 위반하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이다. 이렇게 봐주셔야죠. 네, 나머지들은 찬찬히 그 밑줄 거는 것들 읽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넘겼어요. 자, 테마 3번에 103조 반사질서. 103조에서는 의외로 물론 사회 문제 나오면 이중매매 얘기 나올 것이고 뭐 단다시 문제 나오면 이것저것 물을 수 있지만 문제로 나왔을 때 주의할 것이 바로 2번에 있어요. 103조에서 밑줄 그어놨어요. 민법 103조 2번 의 밑에 2번이요.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질서 행위는 기억에 그 법의 목적 내지는 내용이 그 계약 내용이 법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의 뿐만 아니라 자 니은번부터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 동그라미 최악을 강제하실 때 최악을 강제 그 내용 자체 정당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강제 그 법률 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반질서의 조건, 무슨 조건? 불법 조건.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불법 조건. 네가 밀수를 도와주면, 네가 범죄를 도와주면 집을 사주겠다. 반사회적인 조건. 또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금품 수수. 증인에게 의증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대로 증언해주면 1,000만 원 줄게. 그 내용이 위증한 거 아니야. 정당했더라도 과다한 금품수수액이 남은 금품수수.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면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동기가 반사질 때 다른 말로 뭐예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그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는 이 4가지 얘기만 나오면 다 뭐다? 103조반에서 무효다. 강제, 금품수수, 불법 조건,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 4가지는 다 뭐다? 103조반에서 무효입니다. 이거 한번 단어 기억하셔야 돼.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야 다 논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천천히 가면서 읽어줄게. 중요 사례 정리예요. 이중매매 이야기. 다시 한번 7문장에서 정리해놨는데 천천히 보면서 스스로 이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갑과 을, 병 짚어가면서 스스로 이 지문을 익혀주셔야 돼. 한번. 이 정도로 이제 몇 번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7지문을 정확히 해달라. 이걸요. 저는 뭘 볼 것이냐. 키포인트 불법임급을 볼 거예요. 불법임급이요. 일단 불법임급 얘기도 중요하죠. 103조에서. 지문을 읽고 나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에 불법임급 조문 746조.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급여자는 준 사람은 뭘 청구할 수 없다. 부답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3조 위반, 반사회 질서, 첩계약, 도박계약 같은 103조반을 뭐에 해당된다 불러요, 우리는요. 보통 객관식 문제 풀 때 103조 위반에 해당돼 버리면 반사회 질서 해당돼 버리면 이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요 말을 이게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객관식 문제 풀 때 103조반이라면 불법인 급여. 이게 같은 말로 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다 풀려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표현하는 거야. 103조 위반이라면 불법에 해당한다.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같은 말로 표현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인 급여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례가 뭐였죠? 첩계약. 그랬죠? 뭐 이걸 가장 많은 예를 들잖아요. 네, 103조 위반은 뭐 첩계약이건 도박계약이건 뭐건 두 사람이 뭐 이런 걸 내줬다면 두 사람이 103조 위반이라면 둘 다 불법하다. 이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요. 둘 다 불법해.
우리가 둘 다 불법할 때를 우리 뭐라 부른다? 불법 원인급에 해당된다. 불법에 해당될 때는 법은 둘 중에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이행됐다면, 이행을 했다면 뭐 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반환 청구도 안 되고 소유권의 반환 청구도 안 돼요. 근데 원래 잘 봐보세요. 왜 이게 자꾸 이 부당이득, 이 반환 청구라는 말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갑자기. 잘 봐보세요. 민법 어디를 배우든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어느 법이 무효가 됐어요. 어느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버려요. 취소됐어요. 그럼 무슨 문제 벌어져요?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돼 버렸어. 처음부터 그래 발생치 않았대.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하는 말 떨어지면 그 법률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 취소 그러면 이어서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 무효 취소되면요. 무효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고 취소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건 돌려주는 문제. 무효 취소는 꼭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비록 무효가 됐더라도 이 문제 벌어지는데 단 어디에 해당될 때는 불법 원인급에 해당될 때는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아니라면요. 무효 그러면요. 부당반환. 그 문제 꼭 벌어지는 거예요. 통지물 표시가 무효되었어요. 무효됐더라도 가장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부당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즉 무효 취소 그러면 부당반환인데 단 그 무효가 불법인구에 해당돼 버리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불법에 해당하지 않다면은 명시상 약정이 비록 무효이지만 강요법 기반이 비록 무효이지만 토지거래 허가조항 위반한 것이 비록 무효이지만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03조 무효지만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은 그렇죠? 뭐 원래는 청구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그렇죠? 또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 없다. 103조방은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게 바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보세요. 그 이번에 따라서 3번 봐보세요. 반환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103조반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급여한 상대방한테 기속된다. 그래서 4번 질문 때문에 읽는 거죠, 제가. 103조반 그럼 사례 문제 혹시 불법이면 나오면 이것밖에 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감남과 을려가 내연관계 조건으로 감남이 을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내용의 조건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 속한다? 을려에게 기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병남이가 악이었더라도 알고 있는 악의 삼자였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항상 민법 원리가 내 앞사람이 어쨌든 권리를 취득하면 다음 사람은 선하게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승계했기 때문에 악의 병남이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있는 4번 얘기잖아요. 이거밖에 물을 게 없어요. 우리는 부동산 등기 문제를 통해서 묻지 그냥 묻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 103조반이라면 을려에게 소유권을 기속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 제3자 병은 악이었더라 소유권 취득한다. 4번 문제. 그런데 이 불법임금이요. 그럼 또 생각나는 뭐냐면요. 그러면 104조 폭리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폭리를 당했어. 얘 폭리자야. 폭리를 취했어요. 전에 얘가 폭리 무효 추정해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입증해냈어. 자, 이 폭리여서 무효돼버렸어. 무효돼버리면 폭리 당한 사람은 폭리 취한 사람한테 반환 청구해서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폭리이기도 절대용무효지만 폭리를 취한 사람은 불법이 있지만 폭리를 당한 사람은 불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폭리 무효만 입증돼버리면 폭리 당한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폭리 취한 사람은 이게 반환해주고 나서 지가 치른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없다. 너무 불법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103조와 104조 폭리행위는 103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폭리는 곧 103조반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둘 다 절대무효지만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차이? 부당의 반환에 차이가 벌어지고 폭리 당한 사람은 취한 사람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 취한 사람은 당한 사람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03조는 둘 다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차이점 또 하나는 입증 책임 차이가 있나? 입증 책임 차이. 폭리의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폭리 당한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 판사들 입증하세요. 폭리 당한 사람. 입증을 줘. 판사이 103조반입니다. 103조에 해당되는 안 되는 건지는 법원이 사회 통일 고려 법원이 결정할 문제지 원고법 입증하라 그러지 않는다. 103조는 주장하면 입증 책임이 없어요. 법원이 결정할 문제야. 폭리는 주장하면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103조 104 차이점 그러면 불법급여 부당반환 청구의 차이가 있고 부당반환 청구의 차이가 있고 입증 책임의 차이가 있다. 두 가지. 이렇게 좀 말로 좀 한번 봐주시고 자, 폭리행위는 제가 쭉 적어놨어요. 한 번씩 읽는 것만 갖고도 중요한 거 다 밑줄어놨어요. 폭리가 제일 쉬워요. 우리 멤버 총칙 10문제 중에서 나머지는 나름대로 골치가 아파. 근데 폭리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쉬운데 그 중에 한두 군데 볼게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3번 동그라미. 별거 다 잘 나와요. 대리행위 있어서 나의 대리인이 폭리당했다면 대리에 있어서 궁박은 노기준, 본인기준, 경솔무경 노기준, 대리인기준. 별것도 아닌데 잘 나오는 건데 항상 본인이 있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나가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법리행위 했어요. 이제 계획만 했어요. 그러면 모든 하자 유무는 이 대리행위 할 때 하자 유무는 다 누구 기준?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이 아니야. 선인지 악인지 유과실 무과실 중과실 경과실 차고 사기왕박 다 대리인 기준이야. 본인 기준이 아니야. 왜? 누가 계약하고 누가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하자 유무는 다 대리인 기준인데 나의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 힘으로 폭리를 당했을 때 뭐만은 궁박만은 대리인 기준이나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삼아라. 본인 기준 삼아라. 또 나의 대리인이 착오로 결면 착오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나의 대리인이 착각을 일으켰어. 나의 대리인 나가서 내 이름으로 계약 맺을 때 1000평을 매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 토양을 찍어버렸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 헷갈린 거야. 대리인에 착오가 있었어. 근데 착오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여분에 해당되는 착오만 취소하는 거잖아요. 1000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 토양 찍은 것이 이 계약의 중여분인지 중여 아닌지는 누구 기준? 그건 본인 기준이에요. 중여분인지 아닌지는 본인으로 따지는 거지 대리인한테 중여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 본인이 등장하고 대리인 등장하고 상대 등장했을 때 모든 하자 용어는 선인지 악인지 유과실 논할 거 없어. 다 대리인 기준이야. 딱 두 가지 얘기가 있어. 나의 대리인 폭리당했을 때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나의 대리인이 착오 일으켰을 때 중여본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이거 말고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외우시면 돼. 응? 궁박, 중여본만은 본인 기준. 나머지는 어떤 단어 나오든 다 대리인 기준이야. 뭐 사기가 어떻고 뭐 선이 악이가 어떻고 논할 거 없어. 다 대리인 기준이야. 궁박, 중여본. 이 두 가지 말고는 예외가 없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 이제 쭉 설명한 것들을 키포인트에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그 밑에다 간단하게 맨 밑에. 근데 거기 주의할 거 폭리가 되려면 어느 법의 폭리가 돼서 뭐가 되려면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두 가지가 구비돼야 되는데 일단 주관적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도표요. 키포인트 간단하지만 니은번 폭리 당한 사람이고 폭리 취한 사람이 있는데 폭리 당한 사람이 궁박하다는 것 또는 경솔하다는 것 또는 무경하는 상태를 상대방이 누구예요? 폭리 취한 사람이야. 폭리자 알고 있어. 다 알아. 상대방 폭리자가 알았다. 안 것만 갖고는 폭리가 아니다. 알고도 플러스 그 니은번 있네요. 상대방 일을 뭐 한다? 이용한다는 악의가.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을 거. 꼭 무슨 단어 들어갈지는 폭리가 돼요. 안 것만 폭리가 아니다. 알고도 이용하여. 그 다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에 주의할 건 뭐예요? 객관식이니까 이 폭리가 무슨 깊은 문제 안 나와요.
그렇지만 간단하지만요. 오히려 단순한 부분이 간단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퐁이 당한 사람이 치는 대가와 퐁이 치는 사람이 준 반대 대가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그냥 불균형이 아니야. 현저하냐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불균형이 있을 거면 틀려요. 현저한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응? 그냥 불균형하다 퐁리가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봐주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돼.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자, 법률 해석이에요. 해석이 어려운데 해석 문제는 과거에는 무지무지 어렵게 나왔어. 과거에는. 법률 해석 보세요. 해석 파트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딱 한 문제로 그냥 접근되는 거야. 자연적 해석. 어차피 추상적 학문적에 나온 건 옛날 스타일 문제고 지금은 부동산 얘기 볼 테니까 자연적 해석을 물을 건데 자연적 해석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의사와 내 진심과 표시가 양자가 1차전할 때 이게 1차전 분쟁이야. 응? 응? 내 마음과 네 마음은 A라는 토지를 매매하게 합의했는데 계약서는 B 토지라 표시했다. 의사표시 1차전 때 분쟁이야.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응? 그 의사와 진심과 계약서 표시한 표시가 1차지 않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자연적 해석 무엇을 중심으로 의사를 고려하여 의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단어가 응? 자연적 해석은 표시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시행의 의미를 그럼 틀리는 거야. 표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고려한다? 의사,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 단어 쓸 때 의사를 중심으로 의사를 고려하여 이렇게 들어가야지. 표시행의 의미를 그럼 틀린 거야 이미. 그럼 마음을 중요시하는 게 뭐가 있냐? 네 가지가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우리 그 중에 5페이지 무연치를 알고 있지만 네 가지. 첫째 거기 보세요. 빡 쳐놓은 거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는 분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분쟁은 거래한자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진심, 의사가 중요한 거야. 의사. 여기 하는 분쟁은 자연적 해석이다. 없는 단의 분쟁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야.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를.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대표적인 거 오표시 무효원칙이. 대표적인 무슨 해석이다? 마음을 고려하는 자연적 해석이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A라는 토지를 매매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B라고 잘못 표시했더라도 마음과 마음을 합의했던 A 토지 매매로 수요하고 잘못 표시한 B 토지는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마음을 고려하잖아요. 오표시 무효원칙. 대표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신분에 관한 분쟁. 이 신분에 관한 분쟁이 벌어지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마음을 고려하는 자연적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글씨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진심이 중요해. 응? 마음을 고려하는 거. 무슨 해석? 신분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상대방이 난 똑바로 얘기했어. 얘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생각 한번 보세요. 얘 이것은 이 계약서에 100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인데 몇 번 얘기한 거야. 100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1000평이야 1000제곱미터입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딴짓하다가 예 대충 얘기한 거야.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배려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 진위를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난 분명히 1000제곱미터 얘기했는데 1000평을 알아듣는 거야. 딴짓하다가.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야겠어요?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야겠어요? 이때는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진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 해석이에요.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건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는 표의자를 고려하고 말하는 사람을 고려하고 마음을 고려하는 진위를 고려하는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가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효원칙, 신분행위에 관한 분쟁. 나는 올바르게 얘기했으나 표의자는 올바르게 얘기했으나 상대방이 신의칙상 배려를 결여하여 잘못 알아들은 경우 상대 보호할 필요 없잖아. 말하는 사람이 진심만 보면 되잖아요. 이 네 가지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무엇을 중심으로? 의사를 중심으로. 또 이 자연적 해석을 하면요. 상대방보다는 말한 표의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거래한 자보다 상대방 보호보다 표의자 보호하는 거. 말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을 자연적이라 불러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오페 무효원칙이야. 단다시 문제 나오면 이거 자연적 해석이 안 나와요. 네 가지는 의사를 중심으로 표의자를 보호하고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네 가지. 자, 이제 사례 문제 볼게요. 여기는 오표시 무효원칙.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오표시 무효원칙이 지금 3년 연속 안 나오고 있어 지금. 근데 보통 제 선생 경험치로는 4년, 5년간 안 나온 적은 없어. 더군다나 좀 민법 총칙은 부동산 총칙이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유력한 문제. 작년에도 빠졌고 재작년에도 빠졌기 때문에
왜? 어렵진 않아요. 봅시다. 오표시 무효원칙.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집원 어쩌고저쩌고 있는 A토지를 동그라미 같이 둘러보고 토지 매매 목적물로 하는 매매하기 합의해서 A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목적의 집원의 착각을 일으켜 B토지를 계약서 작성하고 말았다. A토지 매매 합의 B토지 표시한 사건. 그래서 작성하고 을 앞으로 어떤 토지를 B토지가 등기 났다. 이 얘기죠. 매매는 A토지 매매해놓고 등기는 B토지 등기한 사건. 오표시 무효원칙. 자, 1번 보세요. 지문 보세요. 그랬는데 일단 말았네. 을 앞으로 등기 났는데 B토지가 을 앞으로 등기 났는데 을이 다시 이 B토지를 병에게 처분하고 이전에 넘겼다. 잘못 난 등기를 다시 제3자한테 넘겼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요? 그려져요. 자, 1번에 표의자, 말한선에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 진위를 올바르게 파악했다면 계약서 비록 잘못 썼더라도 상대방이 네 마음과 내 마음을 올바로 마음을 알아들었다면 이는 표의자 진위에 따른 효과가 주어지게 되므로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비록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이 A토지라는 매매한다는 내 마음을 똑바로 알아들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고려하는. 두 번째,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A토지, 마음과 합의 A토지에 관해서 매매가 어떻게 한다? 성립하고 A토지 매매가 유효하다. 3번에 이 자연적 해석을 풀 때, 오표무효원칙 풀 때 무슨 하나 달려서 쓰지 말자? 착오원인으로 취소하여. 이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표무효원칙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 착오원인으로 취소하여.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 A토지에 관해서는 마음과 마음 합의했던 A토지에 관해서는 매매는 있으나 매매는 유효해요. 하지만 등이 났어 안 났어요? 등이 안 났어. 등기가 없고 B토지에 관해서는 비록 등기가 났더라도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요? 원인 매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B토지는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고 A토지는 등기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A토지, B토지 둘 다 물권 변동은 없다. 둘 다 아직은 소유권 취득은 없다. 다만 잘못 난 B토지를 이제라도 등기를 말소시켜주고 A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A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A토지 매매로만 유효하다는 거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둘 다 소유권 취득은 없다. 둘 다 물권 변동은 없다. 5번에 이 B토지에 관한 매수인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비록 등기 나더라도 원인이 없는 매매한 적이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 병은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앞에 등기가 무효라면 다음 사람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5문장이죠. 어렵지도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괜히 어려워 보여도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습하셔야죠. 자, 의사표시에서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의사표시에서 통지월 표시는 반드시 나온다 봐. 은닉행이 나올지, 부동산 은닉행이 나올지, 가장 많이 나올 줄 몰라도 저는 의사표 올해 2문제 작년에 3문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올해 대리가 3문제 나오고 의사표 2문제 나온다 봐요. 거의 내가 막 찍으면 맞아. 응? 왜? 장사로 이틀 한 사람이 아니야. 응? 장사만 했어. 장사만. 근데 통지월 표시 부동산 가장 매매 은닉행은 고정이야, 고정. 제가 하나 더 꼽자면 저는 올해 사기가 나올 거라 봐요. 사기. 비즈니 표시는 완전히 논점이 아니야. 혹시 차고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비즈니 표시는 전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돼버렸어요. 왜? 부동산 얘기하기가 힘들거든, 비즈니 표시는. 다른 건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많이 판례들이 있지만. 그래서 요즘 부동산 민법이다 보니까. 자, 테마 6번에 바로 통지월 표시 들어갈 거예요. 제가 통지월 표시에서 주의할 문장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정리해놨어요. 밑줄 그어놨어요. 다 밑줄 그어놓고요. 그럼 저는 바로 뭘 볼 거예요? 사례를 볼 거예요. 사례로. 넘겨보세요. 정리는 다 위에 해놨다. 그럼 저랑 같이 사례 문제를 풀고 나서 위에 정리해 준 것들을 읽어가면서 현관편 다시 그세요. 제가 밑줄 근 거를. 자, 종료 사례 문제, 부동산 가장매매. 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대입해 보자고요. 자, 이래야지만이 이 진도를 나갈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6시간에 민법 전부 다 읽어줄 수는 없어요. 좀 스스로 해 주셔야 돼. 자,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되는데, 자, 종료 사례 문제 보세요. 부동산 가장매매.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것을 가정하여 을에게 이전득이 해주었다. A는 갑의 채권자야. 그렇죠? 이후에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정이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매수도 많은 인간들이. A는 갑의 채권자야. 갑이라는 사람이 A가 채권자 A가 강제 집행, 압류 같은 거 들어올까봐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누가 짜고 을과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렸다. 가장매매 통조 표시. 다시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애를 보통 제3자라 부르고 이런 애를 보통 전득자라 불러요. 자, 여기까지 나가 있다 지금. 갑을병정의 법률관계는 첫째, 이때 가장매매한 갑을 1번에 갑을 우리 뭐라 그래요? 당사자. 통접의 당사끼리 이 매매는 가장매매는 통접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짠 당사끼리 그냥 무효가 아니라 언제나 무효란 말을 썼어. 언제나 무효. 짠 당사끼리는 언제나 무효다. 이 언제나 말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통접 표시는 당사끼리는 언제나 무효다. 언제나 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맞는 질문이에요. 왜 이걸 강조하죠? 우리가 언제나 말 집어보면 괜히 알레르기가 벌어져. 언제나? 이거 괜히 틀릴 것 같아. 근데 유일하게 통접 표시만은 짠 당사끼리. 그럼 만약에 얘가 이걸 팔아 넘겼어. 얘가 선이어서 보호받아요. 그래도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얘가 3자가 선이어서 보호받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 가장매매가 유예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선의의 3자 보호 특별 규정에 따라서 3자 보호될 뿐이지. 그렇다 가장매매 자체가 유예해진다는 얘기. 가장매매는 통지협회 당사자이 언제나 무효이다. 그런데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전 21일 때 어떻게 나왔냐. 참 유치하게 나왔어. 통지협 표시는 그다음 가장매매는 짠 당사 갑과 을 짠 당사자끼리는 절대적 무효이다. 용어를 살짝 이렇게 바꿨어. 사람들이 이걸 이거라 생각했어요. 다 맞다 생각했어요. 이거 틀리는 거지.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 무효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지금요.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죠. 언제나 무효라는 얘기,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럼 그 단어잖아요. 상대적 무효죠.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어쨌든 1번 맞아. 이때 3자평이 선이라면, 제3자평이 선이라면 유효하게 의의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3자여서 선이 3자여서 소유권 보호받고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했어. 얘는 땅 뺏겼잖아요. 그럼 얘는 얘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통저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3자병의 선이어서 보호받고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왜 쫓아가서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부당한 청구해서 땅값 내놔 땅값 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땅이 여기 있으면 이 3자 안 생겼어. 여기 있으면 부당한 청구해서 땅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가는 바람에 얘가 취득하는 바람에 땅을 뺏겨버리면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찾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3을 다만 이때 갑은 소유권은 가져올 수 없어. 손해 3자 생겨버리면 의뢰에 쫓아가서 부당반환을 청구해요. 그 부동산 가름한 가격 땅값 내나 반환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땅이 의뢰한테 있으면 부당반환 청구해서 땅을 찾아가는 것이고 선의의 3자 생기는 바람에 땅을 뺏겨버리면 부당반환 청구해서 돈을 찾아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부당반환 청구는 있는 거야. 갑은 의뢰에게 언제나 부당반환 청구는 허용된다. 맞는 거야. 땅을 찾아갈 것이냐 돈을 찾아갈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당반환 청구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선의의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악이더라도 수원 취득 못한다. 취득한다. 무슨 법칙? 엄태물의 법칙. 선이 악이. 5번 봐보세요. 이때 병이 3자 병이 악이라면 제3자 병이 악이라면 유효하게 의부당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얘가 악이는 보호 못 받아요. 얘가 악이는 보호 못 받아. 그럼 얘가 가장양대 채권자가 뭐 행사하는 거야? 가장매매가 되었을 때 가장의 채권자 A가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부르는데 채권 취소권은 일단 얘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한테. 그런데
얘한테도 얘가 악이라면 행사할 수 있어. 선이라면 행사할 수 없어. 따라서 을한테 최고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3자 넘어갔더라도 악의 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는 쫓아가서 악의 3자한테도 채권 열쇠를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3자한테는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악이라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갑의 채권 A는 갑을 대신해서 을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을병 주장하는 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이걸요.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6번이 잘 봐보세요. 6번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잘 봐보세요. 이 갑을 사이에 이 허위 표시 앞서서 갑소의 부동산에 자 애들이 보세요. 얘가 압류 들어올까봐 둘이 짰어. 매매 좀 꾸미는 거야. 가장매매하여 이렇게 가장매매 통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매매 앞서서 여기에 가등기가 있었다면 이거 보세요.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 앞서 갑소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잡은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A 잡은 사람이 있어. 이미 있어. 가등기가 이미 있어. 근데 가장매매에서 을 앞으로 빼돌렸어. 이렇게. 이때 얘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받는 제3자의 얘가 물론 선의를 추정하는 거예요. 3자 선의를 추정하는 거예요. 3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표현하는 거예요. 왜? 얘는 어차피 보호받는 거야. 그럼 우리가 통조표시에서 보호받는 3자가 뭐냐?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통조표시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날 새로운 범위가 들어온 사람이 제3자에 해당되는 거지. 통정할 표시 전부터 이미 있었던 자는 제3자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용어. 어차피 보호받는 애잖아, 얘는요. 이 보호정이 없더라도. 그래서 통정할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란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통정표가 이루어진 후에 그 이후에 새로이 범위가 들어온 사람들을 제3자라 부르는 거지. 통정의 표시 전부터 이미 있었던 자는 제3자라 부르지 않는다. 용어 자체를.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렵지만 6문장 3자라 부르지 않는다. 가장매매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만 3자라 부르는 거지. 이미 있었던 자는 이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기 어렵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은닉행위 볼 줄 알아야겠죠? 은닉행위. 자, 다시 한번 그림 볼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이론적인 요즘 문제들이 총칙은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부동산 민법이다. 10문제 중에 7문제, 8문제는 부동산 얘기 만나고 올 거예요. 점점 그래, 점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토지 만평을 실제는 부모자식 간의 증여인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뭐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 속아서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등기 신청서의 원인에 거기다 매매라고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아버지 명의 등기가 아들한테 났다. 원인은 매매라고 이렇게 등기 났다. 이거 얘기죠? 자, 이때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진짜 매매, 가장매매. 누굴 속이기 위해서? 국세청 속이기 위해서. 통조 표시는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야. 속는 대상이 꼭 있는 거야. 아까 갑이 을과 짜는 것은 채권자 A를 속이기 위해서. 이걸 매매라 가져가는 것은 국세청 속이기 위해서. 이게 진짜 매매 아니야. 따라서 매매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매매로서는 무효. 실제 숨겨진 증여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증여로서는 유효. 등기 원인 허위 기재했어. 허위 기재한 것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이 등기 자체는 등기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로서는 유효. 다만 이 원인을 허위 기재한 것은 적발되면 처벌은 받아요. 받을지언정 등기는 유효. 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아들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야. 다 알고 있어. 시즌에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한 거지 매매한 게 아니라는 사실 다 알아. 알았던 악의 3자도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얘기죠?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는 유효, 악의의 3조석은 취득한다. 뭐 어렵습니까? 이게 맨날 이 지문인데. 자꾸 연습하셔야 돼, 자꾸. 밑에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보시고. 자, 차고 문제부터 딱 10분 쉬고, 딱 10분씩 쉬고 나서 나머지 볼게요. 이미 진도가 4페이지가 쳐졌어. 4페이지가.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주 저는. 자, 10분 쉬었다 다시.